작년 가을 2024년 10월이었어요. 저는 김도윤 52살입니다. 회사에서 사람들 눈치 보며 30년 가까이 버틴 그냥 평범한 중년이죠. 그날은 관악산 능선이었습니다. 정상까지 얼마 안 남은 구간. 길이 좁고 돌이 젖어 있어서 발 디딜 때마다 조심해야 하는 길이었어요. 뒤에서 들렸습니다. 짧게 끊기는 숨, 자갈이 미끄러지는 소리. 그리고 아주 작게 하지만 확실하게 무너지는 목소리. 형부. 그 다음은 거의 반사였어요. 저는 몸을 돌려 팔을 뻗었고 그녀의 중심이 제 쪽으로 기울었습니다. 잡아야 한다, 위험하다. 그런 생각이 먼저였냐고요? 아니요. 솔직히 말하면 그보다 먼저. 가까워진 거리가 제 감각을 멈추게 했어요. 등산복 너머로 전해지는 체온이 이상하게 또렷했습니다. 마치 누군가의 존재가 제 가슴 정중앙에 도장을 찍듯 눌러오는 느낌. 그녀는 한동안 아무 말이 없었고요. 저도 아무 말이 안 나왔어요. 바람만 지나갔습니다. 사람이 없는 산길에서 바람은 유난히 큰 소리로 지나가거든요. 그 바람이 우리 사이를 지나가는데도 거리가 그대로였어요. 놓아야 한다. 머리는 분명히 그렇게 말했는데 손이 풀리지 않았습니다. 그때 그녀가 아주 작은 소리로 다시 말했어요. 저 괜찮아요. 그 말이 왜 그렇게 늦게 들렸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미 제 몸이 먼저 반응한 뒤에야 단어가 도착하는 느낌이었어요. 그녀는 제 아내의 동생 서윤재였고 저는 그녀의 형부였습니다. 그날의 짧은 정적이 이후 몇 달을 끌고 갈 줄은 몰랐어요. 윤재가 우리 집에 들어온 건 이혼하고 한 달쯤 지났을 때였어요. 윤재는 44살, 결혼 생활은 7년. 남편이 다른 사람과 관계를 이어온 걸 알게 됐고 깔끔하게 정리한 뒤 집을 나왔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정리했다고 해서 마음까지 정리되는 건 아니더라고요. 윤재는 하루 종일 방에서 나오질 않았어요. 물 마시러 나와도 눈이 붓고 말도 짧고. 아내 정아리는 원래 남을 잘 챙깁니다. 자기 감정은 뒤로 미루고 다른 사람부터 세우는 성격이에요. 그래서 더 믿음직하고 그래서 더 제가 기대는 사람이기도 했죠. 어느 금요일 밤 할인이 조용히 말했어요. 오빠 윤재 이러다 진짜 무너질 것 같아. 밖에 좀 데리고 나가자. 제가 원래 주말마다 산에 다니니까 자연스럽게 등산이 됐습니다. 처음엔 셋이 같이 관악산을 올랐어요. 윤재는 초보라 숨이 가빴고 할인은 무릎이 좋지 않아서 천천히 걸었죠. 윤재야, 너무 빨리 가지 말고. 발목 꺾여. 할인이 걱정하면 윤재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언니, 나 괜찮아. 오늘은 꼭 정상 찍고 싶어. 윤재가 웃을 때마다 저는 마음이 조금 놓였어요. 그 웃음이 완전히 편해진 건 아니었지만 그래도 살아있는 사람의 얼굴로 돌아오고 있다는 느낌이 있었거든요. 정상에서 도시를 내려다보던 윤재가 말했어요. 형부 산 오니까 머리가 잠깐 쉬는 느낌이에요. 그 말이 이상하게 남았습니다. 머리가 쉰다는 말이요. 저도 그랬거든요. 회사에서 괜찮다는 표정만 계속 쓰다 보면 내 얼굴이 내 얼굴 같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산에서는 숨이 먼저 나오고 생각은 조금 늦게 따라오니까요. 그게 좋았어요. 그때 할인이 제 손목을 슬쩍 잡으며 웃었습니다. 오빠, 우리 이렇게 셋이 자주 오자. 윤재도 좀 살 것 같지? 그 순간은 정말 평화로웠어요. 그래서 저는 몰랐습니다. 평화가 오래 지속될수록 그 평화를 깨는 선택은 더 조용하고 더 치명적이 된다는 걸요. 2달쯤 지나서부터 할인의 무릎이 확 나빠졌어요. 계단만 올라도 인상이 찌푸려지고 밤에는 파스를 붙이고 자는 날이 늘었습니다. 어느 토요일 아침 할인이 침대에서 일어나지 못했어요. 얼굴이 창백하더라고요. 무릎이 오늘은 안 되겠다. 저는 배낭을 내려놨습니다. 그럼 나도 안 가. 같이 쉬자. 그랬더니 할인이 제 손을 잡았어요. 살짝 뜨거운 손. 아픈 사람 손은 늘 온도가 이상해요. 아니야. 윤재랑 다녀와. 윤재 혼자 보내면 또 집에서 생각 많아질 것 같아. 그 말이 너무 착해서 저는 더 망설였습니다. 아내가 믿는다는 표정으로 말하는데 제가 불편하다는 이유로 거절하면 제가 나쁜 사람이 되는 느낌이었거든요. 윤재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할인 무릎이 안 좋아서 못 갈 것 같아. 우리 둘이 갈까? 답장은 금방 왔어요. 언니 괜찮아요? 형부 그럼 9시에 뵐게요.
형부라는 단어가 평소와 똑같은데도 그날은 다르게 들렸습니다. 단어가 아니라 거리처럼 들렸어요. 우리가 지켜야 할 선의 이름 같았거든요. 산 입구에서 윤재를 봤을 때 평소보다 조금 더 단정했습니다. 색이 차분한 등산복, 머리도 정돈돼 있었고요. 형부, 언니 많이 아파요? 응, 병원 예약해놨어. 괜찮을 거야. 윤재가 고개를 끄덕였는데요. 그 고개 끄덕임이 이상하게 오래 머물렀습니다. 마치 어떤 결심을 숨기는 사람처럼요. 처음 30분은 말이 거의 없었어요. 산에서는 침묵이 어색하지 않다지만 그날 침묵은 산의 침묵이 아니라 우리의 침묵이었죠. 윤재가 먼저 물었습니다. 형부, 저 때문에 불편하시죠? 저는 웃으려고 했어요. 자연스럽게요. 아니야. 우리 가족인데 뭐가 불편해. 말은 그렇게 했지만 마음 한쪽이 계속 긴장했습니다. 가족이라는 말이 안전한 울타리인데 그날은 그 울타리가 오히려 숨을 막는 느낌이었거든요. 그 경계가 눈에 보이기 시작한 날이 비 오는 토요일이었습니다. 윤재에게 문자를 보냈어요. 비 오는데 어떡할까? 윤재는 이렇게 답했습니다. 저는 괜찮아요. 형부만 괜찮으시면요. 저는 우비를 챙겼고 결국 산에 올랐습니다. 비 오는 산은 묘합니다. 사람이 적어서 조용하고 나뭇잎에서 떨어지는 물방울 소리가 말소리처럼 크게 들려요. 윤재가 발을 조심스럽게 옮기며 말했습니다. 여기 미끄러워요. 저는 반사적으로 손을 내밀었어요. 잡아요. 천천히 가요. 그 손이 닿는 순간 비가 더 세게 온 것도 아닌데 주변 소리가 멀어졌습니다. 손을 놓아야 한다는 생각은 분명 있었어요. 하지만 안전이라는 명분이 너무 완벽한 변명이었죠. 윤재도 손을 놓지 않았습니다. 우리 둘 다 알고 있었어요. 이건 단순히 넘어지지 않기 위한 잡음이 아니라는 걸. 정자에 피했을 때 옷이 조금 젖어 몸에 달라붙어 있었어요. 윤재가 수건을 꺼내 제 쪽으로 다가오며 말했습니다. 형부도 젖었어요. 그 애가 제 머리 쪽을 살짝 정리해주려는 듯 손을 들었어요. 저는 막으려 했습니다. 괜찮아. 내가 할게. 그런데 윤재가 낮게 말했어요. 가만히 계세요. 금방이에요. 그 한마디가 너무 가까운 거리에서 들렸습니다. 숨이 스칠 만큼. 윤재의 눈이 제 얼굴을 훑었고 저도 모르게 윤재를 바라봤어요. 그 순간 바람이 정자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젖은 공기가 피부에 붙는 느낌. 그리고 우리 둘 사이의 정적. 딱 한 걸음이면 모든 게 바뀔 것 같은 거리. 그때 천둥이 크게 울렸고 우리는 동시에 뒤로 물러났어요. 하산길 말이 없었습니다. 말을 하면 인정하게 될 것 같았거든요. 집으로 돌아가는 차 안에서 저는 스스로에게 계속 말했어요. 착각이다. 피곤해서 그렇다. 산 공기 때문이야. 그런데 그 변명은 제가 믿고 싶은 말이지 사실은 아니었습니다. 어느 토요일 하산 후 산 아래 작은 식당에 들어갔습니다. 점심 피크가 지난 시간이었어요. 손님이 거의 없었고요. 윤재는 젓가락을 들었다가 내려놓고 한참을 망설이다가 말했습니다. 형부, 저 요즘요. 그 말이 이어지기 전에 침묵이 더 길었어요. 말을 꺼내기 전에 숨을 삼키는 사람의 표정이라는 게 있거든요. 저 형부 생각을 자꾸 해요. 저는 한 번에 끊었어야 했습니다. 그만하자라고. 그럴 수 없다라고. 그런데 제 입에서는 다른 말이 나왔어요. 나도 그래요. 윤재가 눈을 내리깔았습니다. 그리고 아주 작게 웃었어요. 웃음이라기보단 체념에 가까운 표정. 이러면 안 되는 거 아는데 멈추기가 힘들어요. 저는 물컵을 잡았다가 놓았습니다. 손이 차갑더라고요. 윤재야. 할인이. 알아요. 언니가 얼마나 좋은 사람인지. 그래서 더 미안해요. 그 말이 저를 더 무너뜨렸습니다. 윤재가 나쁘기 때문에가 아니라 윤재가 선을 알고도 무너지는 사람이기 때문에요. 식당 밖으로 나왔을 때 해가 기울어 있었어요. 빛이 부드러워서 더 잔인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세상이 아무 일 없다는 듯 평화로운 순간이었거든요. 윤재를 집 근처까지 데려다 줬어요. 차를 세우자 우리는 동시에 말을 잃었습니다. 그 정적 속에서 윤재가 말했어요. 형부, 커피 한 잔만 하고 가실래요? 정말 커피만 마실 마음이었냐고요. 솔직히 말하면 그 순간부터 저는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문턱을 넘는 건
집에 들어가는 게 아니라 돌아오기 어려운 선을 넘는 거라는 걸요. 윤재 집은 작고 깔끔했습니다. 윤재는 커피를 내렸고 저는 소파에 앉았어요. 컵을 건네받는 순간 윤재가 제 옆에 앉았습니다. 너무 가깝지는 않았어요. 딱 변명할 수 있는 거리. 그런데 숨은 변명을 허락하지 않더라고요. 윤재가 낮게 말했습니다. 저 오늘은 혼자 있기 싫어요. 그 말은 부탁이었고 동시에 경고였어요. 저는 대답 대신 조용히 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 우리는 서로의 외로움에 기대어 돌이킬 수 없는 선택을 했습니다. 직접적인 말로 설명하지 않아도 어른들은 알잖아요. 새벽 윤재가 잠든 얼굴을 보면서 저는 확신했습니다. 후회가 아니라 죄책감이 먼저 온다는 건 제가 아직 이성을 잃진 않았다는 뜻이겠죠. 그런데 문제는 죄책감이 와도 멈추지 못한다는 거였습니다. 그 뒤로 몇 달 동안 토요일은 고정된 의식처럼 굴러갔어요. 산을 오르고 하산하고 그리고 조용히 서로의 삶에 들어갔다가 빠져나오는 일. 주중에도 한두 번은 윤재를 봤습니다. 회식 야근 거래처. 핑계는 늘 쉽게 만들어지더군요. 하리는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저에게 고마워했어요. 오빠 윤재 많이 좋아졌지? 오빠 덕분이야. 그 말이 나올 때마다 제가 웃는 얼굴을 만드는 게 너무 힘들었습니다. 그러다 어느 금요일 하린이 말했어요. 오빠 내일은 나도 같이 갈래. 저는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거절하면 이상하니까요. 오히려 거절이 증거가 될 수 있으니까. 다음 날 세 사람이 다시 관악산 입구에 섰습니다. 윤재는 웃었습니다. 하지만 눈은 웃지 않았어요. 하린은 정말 행복해 보였고요. 그게 더 잔인했습니다. 정상에서 하린이 도시락을 꺼내며 말했어요. 윤재야, 오빠가 너 챙겨줘서 든든하지. 오빠, 너도 윤재 덕에 외롭지 않았지? 그 말이 제가 숨겨온 진실을 아주 정확히 찔렀습니다. 외롭지 않았다. 맞아요. 윤재 덕분에 외롭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게 하린의 신뢰 위에서 벌어진 일이라는 게 저를 가장 크게 무너뜨렸어요. 하산길에 하린의 무릎이 다시 아파왔고 저와 윤재는 양쪽에서 하린을 부축했습니다. 하린이 숨을 고르며 말했어요. 너희 둘 다 정말 고맙다. 그 한마디에 저는 한동안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집에 돌아와 파스를 붙여주는데 하린이 웃었어요. 오빠, 오늘 정말 행복했어. 그 웃음을 보면서 저는 처음으로 명확히 깨달았습니다. 제가 지키려던 건 사랑이 아니라 들키지 않는 평온이었다는 걸요. 그 다음 주 하린은 또 못 갔고 윤재와 저는 다시 둘이 산에 올랐습니다. 이번엔 말이 거의 없었어요. 침묵이 벌이었고 고백이었어요. 쉼터에 앉았을 때 윤재가 먼저 물었습니다. 형부, 우리 이제 어떻게 해요? 저는 한참을 망설이다가 말했어요. 윤재야, 미안해요. 지난주에 하린이 웃는 거 보니까 내가 얼마나 비겁했는지 알겠더라고. 윤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울지 않았어요. 그게 더 아팠습니다. 저도 알아요. 언니 앞에서 제가 너무 작아졌어요. 우리는 정상까지 올랐습니다. 예전 같으면 정상에서 웃고 사진 찍고 그랬겠죠. 그날은 달랐어요. 바람이 차가웠고 말도 차가웠습니다. 저는 윤재에게 말했어요. 하린에게는 절대 말하지 말자. 그 사람은 이런 걸 알면 다시 예전으로 못 돌아와. 윤재가 낮게 대답했습니다. 네. 언니는 다치면 안 되니까요. 그 말이 제 가슴을 또 찔렀습니다. 윤재도 하린을 사랑해요. 가족으로요. 그래서 윤재도 자기를 벌하는 거죠. 하산길 입구에 도착했을 때 윤재가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형부 행복하세요. 언니랑. 저는 겨우 대답했어요. 너도 잘 살아요. 정말. 그리고 아주 짧게, 정말 짧게 포옹했습니다. 그건 애정이 아니라 정리였어요. 우리는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뒤돌아보면 다시 변명을 만들 것 같았거든요. 그 뒤로 저는 달라지려고 노력했습니다. 거창한 이벤트가 아니라 아주 작은 것부터요. 퇴근하고 집에 바로 들어가기. 하린의 말을 끊지 않기. 주말에 같이 장보기. 하린 무릎 상태 체크하기. 하린은 처음엔 어색해했어요. 오빠 요즘 왜 이렇게 다정해? 무슨 일 있어? 저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냥 내가 좀 늦게 철들었나 봐. 그 말이 반쯤은 진짜였고 반쯤은 죄책감이었죠. 몇 주 뒤 할인이 윤재를 불러 공원 산책을 제안했어요. 세 사람이 다시 만났습니다. 윤재는 전보다 단단해 보였어요. 요가를 시작했다더군요. 목소리도 표정도 흔들림이 덜했습니다. 할인이 가운데 저와 윤재가 양옆으로 걸었어요. 예전의 가족 그림이 다시 만들어지는 순간이었죠. 윤재가 할인을 보며 말했습니다. 언니, 형부랑 행복하세요. 할인이 웃으며 윤재를 꼭 안았고요. 저는 윤재를 아주 잠깐 바라봤습니다. 윤재도 잠깐 저를 봤어요. 우리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서로 알고 있었습니다. 그건 사랑이기보다 외로움이 만든 착각에 가까웠고 그 착각이 너무 현실 같아서 사람을 망가뜨린다는 걸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 할인이 제 손을 잡았습니다. 저는 그 손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이번에는 이유를 알았거든요. 금기의 경계는 대부분 거대한 욕망이 아니라 외로움 그리고 누군가의 믿음에서 시작됩니다. 그리고 어떤 선은 넘지 말아야 하는 게 아니라 처음부터 가까이 가지 말아야 하더라고요.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마음이 조금이라도 움직였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릴게요. 다음에는 더 조용하고 더 잔인한 선택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